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 결혼 3년 차 20대 여자입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확실히 감정적으로 기복 없이 무뎌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소한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남편과 감정 상하며 싸우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일을 다니며 육아와 살림까지 병행하다 보니 웬만한 작은 일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아닌 바로 저희 친정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친정엄마 때문이에요. 옛말에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남한테도 사랑을 베풀 줄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적어도 엄마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2살 위로 언니가 하나 있어요. 언니는 아이가 없던 집안에 태어난 첫째였기 때문에 모든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죠. 지금은 서로 왕래가 뜸해진 먼 친척들까지 제 이름은 기억 못해도 우리 언니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언니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제가 태어나던 무렵에 작은 엄마 그리고 고모까지 한 달 내에 다들 아이가 태어났고 또 하필이면 그쪽은 모두 아들이고 당시에 태어난 새 아이 중 저만 딸이라서 아무런 어른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무관심한 상태로 컸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제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병원에 찾아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딸이 있는 집에 또 딸이 태어나봤자 뭐 하냐면서요. 그나마 언니는 딸이었어도 집안의 첫째로 태어난 손주라 다들 예뻐하셨는데 둘째인 저까지 딸이라서 다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집안의 맏며느리였던 저희 엄마는 10달 배 아프고 힘들게 출산을 하고 나서도 둘째를 딸을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눈치와 구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 엄마가 저를 예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저는 늘 엄마한테 대놓고 차별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좋은 거 예쁜 거, 어른들에게 주목과 예쁨 받을 만한 모든 일은 제가 아니라 언니의 차지였죠. 외출할 때도 언니는 공주처럼 예쁜 옷에 머리에 알록달록 핀도 꽂아가며 꾸며주었지만 저는 항상 똑단발 짧은 머리에 언니가 입 다물려준 옷이나 칙칙한 무채색의 옷만 입히셨어요. 밝은 옷 입으면 빨래 많이 늘어난다고 항상 검은색, 회색 옷만 주로 입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가족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이 집안 친딸이 아니거나 밖에서 데려온 아이라는 식으로 자기들만의 오해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엄마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각종 글짓기나 그림 대회를 참가해서 학교 안에서는 물론이고 도내 대회까지 나가 상을 받아오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집안 청소와 심부름도 나서서 했었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표정을 숨기며 애교 부리고 일부러 더 웃기도 했었어요. 10살 남짓한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가며 노력했어요. 남들은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조금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엄마와 이모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엿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제 방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제 이름이 들리길래 발걸음을 멈추고 숨죽여 듣게 되었어요. 혜진이 그 기집애는 어쩜 애가 귀여운 맛이 하나도 없는지 몰라? 여우 같은 게 지언니 한번 이겨먹으려고 악바리처럼 공부하고 글짓기며 그림 그리는 대회 나가서 상 받아오더라. 얼마 전부터는 피아노도 배우겠다고 해서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있잖아. 뭐? 기특해? 기특하면 너가 데려다가 키울래? 걔가 얼마나 영악하고 가증스러운 줄 아니? 언제 한 번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내가 크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눈물 한 방울 뚝 흘리더니 바로 생글생글 웃는 거 있지?
하여간 지 할머니랑 똑같이 생겨서 하는 짓도 완전 똑같아. 내 배 아파서 낳은 앤데도 정이 하나도 안 간다니까. 그 당시에 제 나이가 11살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듣기로도 충격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엄마가 저를 눈엣 가시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했던 제가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죠. 그리고 동시에 엄마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은 만큼 엄마한테도 똑같이 상처를 주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엄마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그 길로 집을 나와서 길바닥을 엉엉 울며 달렸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렸습니다. 돈도 없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사라지면 저를 찾을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막상 집은 나왔는데 진짜로 갈 곳이 하나도 없어서 개천 옆에 산책로를 따라서 몇 시간이고 무작정 걸었죠.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자 인적도 뜸해지고 무섭더라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해도 길을 몰라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지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상 집을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무섭고 막막하고 세상에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밤 12시가 넘어서 집을 뛰쳐나온 걸 후회하고 있을 때쯤 갑자기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퇴근한 아빠가 저를 찾아오셨고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달려갔죠. 감정이 복받쳐 올라 아빠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아빠에게 모조리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엄마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결국 그날 밤 엄마와 아빠는 크게 다투셨고 언니는 저를 째려보며 만약 부모님이 이혼이라도 하시게 된다면 그건 전부 제 탓이니까 가만 안 둘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진짜로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며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그 싸움 때문에 이혼까지 하시진 않았지만 그 뒤로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셨어요. 엄마는 역시 그 이후로 저한테 냉랭하게 대하셨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엄마한테는 언니뿐이고 구질구질하게 사랑과 관심을 구걸하지 말자고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짓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구해서 내 능력으로 이 집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빠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는 본격적으로 이 집을 떠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이 집안에서 최소한의 인간 대우를 해주셨던 아빠가 돌아가셨고 제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엄마가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실 리가 없었거든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건 아니라서 학교가 끝나면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피팅 모델 일도 하고 돈을 준다는 건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번 돈을 차곡차곡 다 모아두었고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제 힘으로 집을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20살이 되어 이제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은 혼자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언니들도 제게 잘해주고 사장님도 젊고 좋으신 분이라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1년 조금 넘게 다녔을 때 경영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결혼도 안 해서 딸린 식구도 없던 저는 제일 먼저 짐을 싸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눈앞이 막막하진 않았던 건 사장님이 퇴직금도 넉넉하게 넣어주셨고 본인이 잘 아는 지인의 회사에 저를 추천해 주셔서 바로 계속 일을 이어서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곳은 일반적인 사무직은 아니었고 여성복을 주로 판매하는 쇼핑몰이었는데
아마도 사장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피팅 모델 일을 했던 경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이곳의 사장은 30대 여자분이셨는데 무척 화통한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엄청 거칠게 하고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약간 무서웠지만 오래 보고 친해지니 뒤끝없고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평생 집에서 엄마와 언니의 눈치만 보며 주눅들어 살다가 이런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친해지니까 제 소심한 성격도 점점 바뀌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상 손님들과 육두문자까지 써가며 싸움을 하고 화도 내보고 넉살 좋게 거래처와 가격 흥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저한테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성격이 그렇게까지 바뀔 수도 있다는 걸요. 아무튼 그 사장님 밑에서 반년 정도 일을 했을 때 저한테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훈이랑 무슨 관계야? 난 걔가 사람 데려와서 잘 봐달라고 하는 걸 너 말곤 본 적이 없어. 정훈이라는 사람은 회사가 어렵게 되면서 이곳에 저를 소개시켜준 예전 직장의 사장님이었죠. 네? 무슨 관계라뇨? 그냥 사장님과 직원 관계였죠. 아니,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정훈이가 아무 마음도 없는데 너를 잘 부탁한다면서 나한테 데려왔을 리가 없어. 그럼 저를 좋아하기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그냥 동생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깔깔대면서 웃고 넘겼어요. 애초에 예전 사장님과 저는 나이가 11살 차이가 났고 항상 저를 막내 동생 다루듯 했었으니까요. 저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항상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본인이 가져가서 일을 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식 때 다른 직원들이 저한테 한잔하라고 술을 권하기라도 하면 이제 갓 20살 된 어린애한테 왜 술을 먹이냐고 펄펄 뛰면서 대신 마셔주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여자라고 생각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죠. 분명히 그랬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퇴근길에 저를 찾아온 예전 사장님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데려가더니 예전부터 저를 좋아했고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처음 제가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나이 차이가 11살이 나고 그 당시 제가 갓 20살이 되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2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짝사랑하면서 저한테 말도 못했던 거죠. 진짜 덩치만큼이나 곰처럼 미련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문제는 제가 사장님을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도 너무 많았고 제가 다니던 직장의 사장님이었는데 그런 쪽으로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능력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애의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고백은 받았지만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을 했고 사장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먼저 일어나더니 조용히 돌아가셨죠. 예전에 같이 일하던 언니들한테 사장님이 나한테 고백을 했고 조금 당황스럽다고 고민 상담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저만 빼고 모두 사장님이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말을 들어도 갑자기 관심 없던 사람이 좋아질 수는 없는 문제였고 그저 사장님이 저를 많이 챙겨줬던 것이 단순하게 동생처럼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그날 이후 머릿속에 사장님에 대한 생각이 끊이질 않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고백한 이후로 사장님은 제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종종 잘 지내냐, 새로 다니는 회사는 마음에 드냐, 괴롭히는 사람은 없냐고 안부 연락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연락이 뚝 끊겼더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제 입으로 고백을 거절해놓고 왜 연락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건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넘게 흘렀고 제가 갑자기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회사에 출근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 갈 엄두도 나지 않아서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열이 너무 올라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의 네 발로 기다시피 해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예전 사장님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약국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상태가 심각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집에 와서 약까지 먹인 후에 제 열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일하러 가시더라고요. 혼자 살면 잘 먹어야 한다고 죽도 사놓으시고 반찬도 이것저것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셨어요. 집에서 독립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뒤로 세상에 똑 떨어져 나와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런 저한테도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든든한 기분이었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완전히 나은 후에 제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고 진지하게 사귀어보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그날을 기점으로 연인이 되었고 2년 정도 사귀고 나서 조금은 이르지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희의 결혼 소식을 환영하고 축하해 주었고 시부모님들도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문제는 저희 집이었죠. 제가 20살에 집을 나온 후에는 엄마와 언니에게 연락 한 번 없이 살다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연락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멀쩡히 엄마가 살아계신데 없는 사람처럼 비워놓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뭔가 내키진 않았습니다. 일단 인사라도 드리러 가야겠다 생각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집에 한번 들르라고 하시긴 하셨어요. 저한테 막대하던 것처럼 제 남편에게도 함부로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사드리러 갔더니 식사는커녕 커피 한 잔을 내어오질 않았어요. 엄마는 그냥 뚱한 표정을 지으며 결혼식 날짜 잡으면 연락하라는 말 한마디만 하실 뿐이었죠. 그렇게 하나마나 한 인사를 마치고 집을 빠져나오는데 남자친구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가 저를 위로해 주었고 안 그래도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밥 먹고 가라 할까봐 걱정했다며 농담까지 해주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너무 비교되는 양가 반응에 많이 서운했을 텐데도 저를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양가 인사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단이랑 폐물은 생략했고 남자친구와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혼수를 어느 정도 맞추고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친정에는 10원짜리 한 푼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었죠.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 임신을 한 저는 작년에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솔직히 아이가 생기고 엄마가 되고 나니 친정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고 얼마 후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너 혹시 나한테 산후조리 도와달라고 연락한 거니? 그런 거면 꿈깨. 난 너 낳고 둘째도 딸이라고 미역국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어. 조리원에 들어가던 사람을 사서 하던 너가 알아서 해. 저는 산후조리 이야기도 꺼낸 적 없고 애초에 친정엄마가 불편했기 때문에 제 산후조리를 도와달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남편과 처음부터 조리원에 2주 동안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저희 엄마답구나 싶었고 한순간이나마 엄마를 용서하고 이해해보려고 생각했던 제가 한심하다 싶었어요. 조리원 2주 동안 열심히 몸을 풀었지만 초산이다 보니 몸 컨디션은 금방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밥도 챙겨주시고 아이 기저귀 가는 것도 전부 다 해주셨어요. 막상 어머님이 해주시겠다고 한 거지만 시어머니에게 수발받으며 누워있는 것이 여간 마음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자꾸 편하게 생각하라 하셨고 저도 최대한 회복에만 집중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많다 보니 저도 어머님을 각별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외출하러 나가면 사람들은 저희를 친정엄마와 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이미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며 살았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딸아이 돌이 다가왔습니다. 한참 돌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대로 된 근황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주말에 집으로 들르라 하셔서 남편에게 애를 맡기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죠. 마침 분가에서 따로 살고 있는 언니도 집에 있더라고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조만간에 네 언니도 결혼을 하게 될 거고 이 큰 집에 나 혼자 사는 것도 적적하고 해서 너희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 집이 훨씬 넓고 초등학교도 가까워서 나중을 생각하면 그게 나을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언제부터 엄마가 저를 생각했다고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니요. 게다가 하루아침에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저희 남편 입장은 어떻겠어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갑자기 불러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엄마랑 같이 살아? 엄마는 사위 이름이나 기억해? 지금까지 따뜻한 밥 한 번 해먹인 적 없으면서 우리 보고 엄마를 모시고 살라고? 나 말고 엄마가 좋아하는 큰딸이랑 같이 살자고 해. 저는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동안 속에 묻어뒀던 서운한 이야기까지 전부 꺼내 하소연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넌 예나 지금이나 그 싸가지는 변함이 없구나. 낳아주고 키워주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공부도 다 시켜줬으면 너도 이제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부모가 나이 먹고 힘 없어지면 당연히 모시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제 시집가는 언니한테 떠넘길 생각부터 할 수가 있어? 진짜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엄마의 황당한 논리에 말문이 턱 막혀 있었는데 언니가 하는 말이 더 얄미웠습니다. 엄마, 쟤 원래 옛날부터 저랬잖아. 기집애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뭐? 이기적이라고? 그걸 누가 할 소린데 언니 입에서 나와? 언니는 이날 이때까지 엄마한테 용돈 받고 편하게 살았잖아.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안 하고 엄마 등골 빨다가 시집가는 주제에. 그리고 내가 듣는 기가 없을 줄 알아? 언니 시집 갈 때 혼수해 갈 돈이 없어서 엄마가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줬다며? 제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공부도 못하던 언니는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에 갔으면서도 엄마한테 학비와 생활비 용돈까지 다 받아서 쓰고 대학 졸업한 뒤로 취직도 못한 채 계속 엄마 등골을 빨며 살았어요. 나이가 찼으니 시집은 가야 하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어서 엄마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5천을 받아 언니에게 혼수하라고 주었죠. 저 결혼할 때는 10원 한 장 안 줬으면서 진짜에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언니한테 쏘아 붙였더니 엄마는 아예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욕을 하셨어요. 너 언니가 네 친구야? 버르장머리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없는 기집애가? 누구는 너 같은 거랑 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싫어. 너 얼굴 보고 있으면 너희 할머니 생각나서 소름 끼쳐. 엄마가 저한테 화를 내자 이번엔 언니가 황당하다는 듯 이야기했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쟤랑 안 살면 누가 엄마 병수발을 들어. 나보고 하라는 건 아니지? 난 못해. 난 엄마 병수발 들기 싫단 말이야. 병수발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저랑 살겠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솔직히 저는 엄마가 저를 부른 이유가 언니 결혼할 때 돈 좀 보태라고 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같이 살자고 해서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습니다. 아, 이거였어? 엄마 아파서 누가 수발 들어줘야 하니까 이제 와서 나랑 살겠다고? 애지중지하던 큰딸 고생시키기 싫으니까 나를 부려먹자 이런 거야? 참 대단들하다 대단들해. 난 더 이상 이 집구석과 엮일 일 없으니까 지지든 볶든 두 사람이 알아서 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그 길로 엄마 집을 나와서 돌아왔어요. 솔직히 오는 길에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엄마라지만 몸이 아파서 혼자 살기 힘들다는데 어떻게 제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병수발 들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살던 집 정리해서 그 돈으로 시설을 들어가든 말든 알아서 할 문제죠. 저는 저한테 조건 없이 사랑을 준 남편과 시댁에 제 사랑을 줄 생각입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은혜를 보답하며 살 거예요. 시부모님은 몇 번이건 몇 년이건 모시고 살며 병수발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 엄마와는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직장인이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평범하게 연애를 2년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처음엔 모든 게 평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맞벌이를 하더라도 서울도 아닌 경기도에서조차 내 집 마련을 하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고 정말 눈에 띄게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은 그런 저를 부러워했어요.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네. 남편이 돈 잘 버니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저희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사업 성공과 상관없이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돈을 잘 버는 남편을 두면 뭐 하나요? 그 돈을 전혀 제게는 쓰지 않으니 제 삶은 점점 더 쪼들리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처가에는 인색하면서도 시댁엔 아낌없이 퍼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결국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었죠. 남편 여동생이 결혼할 때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화를 부르게 마련이죠. 결국 남편은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제가 돈 쓰는 걸 싫어했어요. 왜 네가 계산을 하려고 해? 난 데이트할 때 여자가 돈 쓰는 건 보기 싫어. 그 말이 저는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남편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기에 저 역시 그의 주머니 사정을 모를 리 없었죠. 그래서 저도 함께 부담하려고 했어요. 우린 꽤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2년쯤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콩달콩 살림하며 한 집에서 매일 함께 사는 것이 참 행복했어요. 적어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진 말이죠.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우리 둘 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원했지만 남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평생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집주인 눈치만 보며 전세를 옮겨 다니다가 늙어버릴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뒤로 퇴근 후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게 들려줬고 한 달에 연봉만큼 벌 수도 있다며 눈을 반짝반짝 빛내기도 했었죠. 그 꿈이 너무 크고 단단해 보였기에 저는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으니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남편의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잘 됐습니다. 초대박은 아니더라도 시작한 지 2달 만에 바로 남편 월급의 5배 가까운 수입이 들어왔어요. 이 정도만 유지해도 참 좋겠다 싶었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에이, 이 정도로 만족 못해. 최소 10배는 벌어야지. 난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아내로서 그 자신감이 싫진 않았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버니 저도 좋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자마자 주식과 각종 투자에 몽땅 쏟아 부었어요. 결국 우리 집의 재정 관리는 각자 하기로 했고 생활비만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직장 생활하던 시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벌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남편도 다 생각이 있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생활비 외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볼 땐 자린고비 그 자체였어요. 반면 시댁에 가면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돈을 시댁 식구들 일엔 아낌없이 쓰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제 입장에선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우리는 양가 도움 없이 결혼했어요. 특히 시댁에선 용돈은 바라지도 않으니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 말이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이 잘 되자 저 몰래 시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지갑에서 나가는 돈인데 왜 저는 그저 아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점심을 먹던 중 어머님이 갑자기 소매를 걷어올리며 저에게 팔찌를 자랑하시더라고요. 척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주얼리 브랜드의 팔찌였죠. 얘, 이거 어때? 어머, 너무 예뻐요. 사셨어요? 응,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라더라. 근데 엄청 비싸 보여요.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맞아, 비싸더라.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아들이 준 용돈으로 그냥 질렀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쿡 하고 찔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양가해드리는 용돈은 똑같이 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저버렸고 저는 그 사실을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야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나처럼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5살 어린 신우는 늘 저를 대할 때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어요. 툭툭 내뱉는 말들이 참 사람 속을 긁어놓았죠. 언니는 원래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요? 그렇게 먹으니까 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오빠랑 결혼하고 진짜 살 많이 찐 거 몰라요? 사실 저는 날씬한 편은 아니긴 했지만 그리 과하게 살이 찐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사람 앞에서 몸을 지적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소리였죠. 참다 못해 조심해달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더 대들기 일쑤였어요. 간식 같은 거 사 먹지 말고 그 돈으로 저축이나 하세요. 언니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해요? 결국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갔지만 도가 지나칠 땐 신우를 따로 불러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더 얄밉게 받아치더라고요. 할 말 있으면 당당하게 엄마 아빠 앞에서 하세요. 오빠까지 다 있는 데서요. 참 얄궂은 일이죠. 분명 제가 나이도 더 있고 이 집안의 며느리이지만 신우 앞에서는 늘 작아져야만 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시댁 누구도 그런 신우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심지어 남편조차 제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신우의 행동을 동생처럼 귀엽게 봐달라고 했어요.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정도면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지. 귀엽게 봐줘.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시댁에서의 제 존재는 그저 남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자연스럽게 시댁과 거리를 두게 되더군요. 물론 신우의 언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없이 시댁에 갈 때면 어머님은 항상 먹던 반찬을 그대로 꺼내어 랩만 벗겨 식탁에 올리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냉장고에서 새로운 반찬을 꺼내려 하면 아유, 거기엔 뭐 없어. 그냥 이거 먹자. 하시며 냉장고 문을 슬며시 닫으시곤 했죠. 그럴 때면 마치 저는 손님은 아닌데 가족도 아닌 참 애매하고 불편한 위치에 놓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하셨을 때 저를 배려해 주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식탁에 올라온 반찬들을 보니 낮에 본인들이 드셨던 찌개며 나물들이 그릇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릇에 밥풀이 그대로 붙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뭐 새 반찬 꺼낼 거 있니? 있는 거 대충 먹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 그 말씀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라면 그런가 보다 하며 넘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이나 신우가 함께 있을 땐 전혀 달랐습니다. 새로 지은 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이 차려졌고 테이블 위엔 정성이 가득 들어 있었죠. 물론 며느리보다는 자기 자식이 더 소중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대놓고 드러내는 모습은 저를 그저 남의 집딸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시댁에 제가 잘 가지 않으니 자기가 자주 가야 한다며 퇴근 후 시댁에 들렀다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이면 오전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야 돌아왔고요. 결혼 초부터 그랬으니 정작 저는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 보러 가는 걸 막을 수는 없기에 묵묵히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점점 공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의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를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의 남자친구가 치과 의사라며 얼마나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겸손하다던지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환해졌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당신도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우리 집안은 든든하겠다. 치과 갈 일 있으면 집에서 바로 진찰받으면 되잖아. 그 말에 속이 쓰렸습니다. 신우가 오래 연애하던 중학교 동창과 헤어지고 한동안 연애를 쉬었단 얘기를 들은 게 엊그제인데 치과 의사 남자친구가 갑자기 생겼고 집에 인사까지 왔다니 놀라운 일이었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니 더 의아했죠. 아가씨는 그 남자 언제 만난 거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뭐 중요한가? 결혼은 타이밍이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사진을 보여줬고 사진 속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정수라고 했나? 왜?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 아니야. 남편은 제가 놀란 기색을 보이자 비아냥거렸습니다. 너한테 아는 치과 의사가 있겠냐? 당신은 그냥 직장인이잖아. 그 말 한마디가 속을 후벼 파더라고요. 물론 장난 섞인 말이었겠지만 남편의 그런 말들은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자 그제야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 라며 마지못해 사과했으니까요. 며칠 뒤 어머님이 김치를 주신다 하셔서 시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김치는 제 입맛과 잘 맞지 않아 거의 먹지 않았지만 남편은 어머님 김치만 찾는 사람이었기에 떨어질 때쯤이면 어머님이 직접 가져가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이 시간이 없을 땐 제가 대신 가야 했고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평소엔 김치만 받아들고 바로 나왔지만 이날은 어머님이 차라도 한 잔 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얘기는 들었지? 네, 아가씨 일이요? 그래. 우리 딸이 갑자기 치과 의사랑 결혼하겠다고 하네. 지난번에 집에 데려왔었는데 너도 궁금하지? 사진이라도 보여줄게. 괜찮아요. 이미 봤어요. 어머님은 신우의 남자친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집안도 좋고 인물도 잘났다는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신우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언니 왔었네요. 전 마스크팩 붙이고 누워있다가 깜빡 잤어요. 어머님은 들뜬 얼굴로 치과의사 예비 사위에 대한 자랑을 이어나갔고 신우는 본인이 뭐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채 앉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마음이 좀 복잡해졌지만 그냥 일어나려던 참에 저는 무심히 신우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남자친구분 병원이 어디예요? 언니가 그걸 왜요? 아니, 혹시 어디에서 일하나 궁금해서요. 그러자 신우는 표정이 확 굳더니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병원까지 찾아가려고요? 절대 안 돼요. 바쁘게 환자 보는 사람인데 뭐하러 찾아가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렇죠. 기분 나쁘네요. 혹시 진짜 치과 의사가 맞는지 의심하는 거예요? 배 아파서 그러는 거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레 물었을 뿐인데 신우는 제 말끝마다 나를 세우며 받아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는 신경 꺼요. 짜증나게 진짜. 넌 좋은 일에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얼른 가라. 차 막히겠다. 저는 김치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우의 뾰족한 말투와 눈빛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경계심과 오만함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힘겹게 돌아온 저를 향해 남편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너 엄마 집에 갔으면 얌전히 김치만 받아오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내 동생 기분 상하게 해? 깜짝 놀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어요. 내가 대체 뭘 했는데?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봤다며? 진짜 치과의사 맞냐고 의심하는 눈빛이었다던데? 넌 내 동생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런 거야? 피곤한 몸에 남편의 그 말까지 얹히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다투기 싫어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고 씻은 뒤 조용히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느닷없이 해맑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있잖아. 나 동생네 신혼집 해주려고. 뭐라고? 집을 사주겠다고? 내 하나뿐인 동생인데 오빠가 되어서 집 하나 못 해주겠냐? 마음 같아선 강남에 사주고 싶지만 그건 좀 무리고 근처에 아파트 하나 알아봤어.
남편이 말한 집은 매매가로 5억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집만이 아니라 가구 가전까지 전부 자신이 해주겠다고 당당하게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차마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번 돈으로 자기 동생에게 잘해주겠다는 걸 막을 이유는 없었지만 이건 도를 지나친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불과 몇 달 전 제 친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땐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까지 여유 있게 지원을 하다니. 당신 그때는 여기저기 투자해 놓은 바람에 현금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그렇지만 진짜 필요하면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지. 이럴 때 쓰려고 아낀 거야. 그런데 왜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아까워했어? 솔직히 네 친정에 돈 줘봤자 쓸데없는 일이잖아. 내 가족한텐 몇 억을 써도 안 아깝지만 네 쪽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대신 갚을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나만 부담되는 거지. 그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어휴, 네가 알아서 뭐하게. 내 동생이 결혼하면 우리 집에 치과의사가 생기잖아.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내 사업에도 도움되고 우리 가족이 전부 든든해지는 거지. 그래서 집까지 사줄 정도로 도와주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내 동생도 편하고 나중엔 나도 도움 받을 수 있지. 이게 바로 투자라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결국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다. 다른 일도 아니고 엄마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부탁했을 땐 차갑게 거절하더니 이젠 몇 억을 쓴다고 당당하게 말해? 당신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까워서 안 해준 거잖아. 남편은 오히려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아무데나 쓰겠냐? 네 친정은 나한테 의미 없는 투자야. 내 동생한테 쓰는 돈이 훨씬 가치 있지. 그럼 나랑 결혼은 왜 했니? 내 가족은 그냥 부담이야? 당신 말대로라면 난 그냥 당신 집안에 억지로 끼워 넣은 사람이지 가족도 아니잖아. 멍청하면 가만히나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입 다물고 빠져 있으라고. 그 말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빠져 있을게, 당신 뜻대로. 이제부터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만 입 다물고 있을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남편과 저 사이엔 틈이 있었지만 이날의 말들이 그 틈을 깊고도 넓게 벌려놓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신의 가족에겐 아낌없이 퍼주고 제 가족은 철저히 외면하는 그 이중적인 태도와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무시하고 모욕적으로 대할 때도 남편은 늘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가정에서 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시댁과의 왕래야 제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든 소외되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내가 믿고 기대고 함께 인생을 걸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런 모습이라면 과연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심으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의 여동생이 결혼을 하든 집을 사주든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저 무관심하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시댁에 거의 매일같이 들렀고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신우의 결혼 준비에 매달렸어요. 어쩌면 본인의 결혼보다 더 열정적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우의 남자친구에게 치과 병원 리모델링 자금까지 투자한다며 수억을 현금으로 주었고 신혼집 매매 대금까지 남편이 모두 부담했어요. 결혼 반지는 물론이고 예물로 명품 시계까지 죄다 남편이 해줬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며 역시 능력 좋은 우리 아들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치과의사 사위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다 아들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싸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족 외에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남편은 평소처럼 시댁에 다녀온 후에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나도 급해 보였죠. 여보, 잠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줄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급해서 그래. 빨리 좀 와줘. 놀란 마음에 허둥지둥 내려갔는데
남편이 말한 급한 일이라는 건 다름 아닌 본인이 화장실에 급히 가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 이거 좀 가지고 올라가. 엄마가 반찬 몇 가지 주셨어. 트렁크에 있으니까 네가 좀 옮겨줘. 나 진짜 배가 너무 아파서 먼저 올라갈게.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사라져버렸고 뒷모습을 보며 정말 어처구니 없었지만 이미 내려온 이상 어쩔 수 없이 남편 차의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런데 반찬통 하나가 차 안쪽 깊숙이 굴러가 있어서 손을 뻗어 꺼내려는 순간 제 손에 잡힌 것은 반찬통이 아닌 책자였습니다. 꺼내보니 보험 증서였어요. 당연히 남편 명의겠거니 하고 다시 넣으려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뭐지? 저는 생명보험을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 청약서에는 분명 제 서명이 있었고 수익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 한쪽 구석에서 또 다른 보험 증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종신보험이었고 역시 수익자는 남편이었죠. 총 2건의 보험이 제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반찬통과 그 증서를 들고 집에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을 빠르게 다녀왔는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제가 들어오자 건성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 반찬을 정리해 넣고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을 들여다보며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대체 왜 나 몰래 이런 보험을 든 걸까? 다음 날 저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가입 여부를 확인했고 놀랍게도 보험은 현재도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더 조용히 파고들어야 할까?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저 남편이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사이 신우의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참석할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 가게 되었어요. 제발 오늘은 조용히 있어. 진짜 아무 말 하지 마. 걱정하지 마. 조용히 밥만 먹고 올 테니까. 남편은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저한테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돈 문제로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어 상견례 자리에서 실수할까봐 불안했던 거겠죠.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밝은 얼굴로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요? 오늘 아가씨 좋은 날이잖아요. 축하드려요. 그래, 그렇게 웃으니까 보기 좋다. 오늘은 하루 종일 그렇게 웃거라. 알았지? 네, 어머님.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라도 지은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어요. 상견례 날 우리는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우의 남자친구 가족들이 들어왔고 양쪽 부모님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장 놀란 얼굴은 신우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더니 안절부절 못하며 말까지 더듬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신우의 예비 신랑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일단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도망치듯 상견례장을 나가버렸죠. 신우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급히 그를 따라 나갔고 예비 시부모도 조용히 일어나려는 찰나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다 나가시죠? 하지만 대답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이 대놓고 사기를 치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만 계시네요. 뭐라고요? 순간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제 친구랑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잖아요. 애초에 치과 의사도 아니에요. 이 근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야?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남편이 제게 벌컥 소리쳤어요. 책임질 수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혼한 것도 전처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떠났던 것까지 다 사실이거든.
그 사람이 공장 다니다가 내 친구만 힘들게 했던 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며 쓰러지셨고 예비 시부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듯 뛰쳐나갔습니다. 한순간 상견례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잠시 후 신우가 돌아왔고 남편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빠, 나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신우는 남자친구가 병원으로는 바빠서 오지 말라고 했고 그 대신 그 앞에서 잠깐 만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분에 못 이겨 테이블을 뒤엎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난동을 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았기에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한숨 돌리려던 찰나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신우까지 전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언니가 설명해봐요, 빨리. 너 그 자식 정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냐? 그날 병원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아가씨가 먼저 나한테 쏘아붙였잖아요. 내가 그때 이름 듣자마자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당신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빠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망연자실한 얼굴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남편이었죠. 신혼집으로 쓴 5억은 그렇다 치고 병원 리모델링에 보태라며 수억을 현금으로 주었고 수천만 원짜리 비싼 예물 시계까지 이것저것 해주느라 남편이 가진 현금을 거의 다 쓴 상황이었으니까요. 나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고 와야겠어. 남편은 그렇게 외치며 뛰쳐나갔고 실제로 사기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 남편이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이게 대체 뭐야? 그가 제 눈앞에 내민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내가 아침에 식탁 위에 두고 온 거야.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집안 꼴이 어떤지 알면서 장난하는 거야? 장난? 너 이혼을 장난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크게 소리쳤고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대체 뭐야? 보험 증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사망 수익자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거 뭐야? 당신 나 몰래 생명보험을 왜 든 거야?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고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제야 이 결혼이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걸 나한테 묻는 거야? 나는 이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어. 그런데 당신 이름이 수익자로 되어 있잖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머릿속으로 핑계를 정리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그거 내 친구 영민이 알지? 보험 설계사 한다고 했던 놈. 요즘 실적이 없다고 해서 내가 도와주느라 그랬던 거지. 그럼 왜 말도 없이 내 이름으로 가입한 건데? 그게 말할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야. 보험 들어주면 좋은 거지 뭐. 그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심지어 저에게 고마워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보험료는 내가 다 냈잖아. 전부 너를 위해서 가입한 거야. 그 순간 더는 그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됐어. 이제 그냥 이혼해.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이 편하게 끝내자.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난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심 없는 말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그는 몰랐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제게 온갖 잘해주는 척을 했습니다. 갑자기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 하고 전혀 그답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을 뻔히 알고 있었죠. 그가 변한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신우의 남자친구에게 준 돈은 이미 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이 와중에 저와 이혼하게 되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제 몫으로 넘어가니 그게 두려워서 제 눈치를 보는 것이었죠. 그런 모습에 저는 오히려 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증서에 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까지 해버렸어요. 남편은 그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소라니? 나는 네 남편이야. 웃기시네.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이겠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그는 진심으로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있었어요. 길고 긴 이혼 소송은 결국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생명보험을 가입해 부부의 신뢰를 깨뜨렸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인정되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주식과 소형 상가까지 포함되어 저에게 일부 권리가 돌아왔고 저는 위자료까지 톡톡히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문서 위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까지 살게 되었어요. 보험 설계사였던 그의 친구도 함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았고요. 그제야 저는 정말 해방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온한 일상을 지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몰랐던 건 그저 그 본성을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죠.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며 연봉도 조금 오르고 주말에는 하고 싶은 것도 하며 평소에 저답게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결혼 생활은 실패했고 결국 엉망진창이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40대 초반 나이의 여자입니다. 나이로만 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한둘쯤은 있을 법한 나이이지만 아직 저는 미혼이에요. 한 번 갔다 온 돌싱도 아니고 진짜 미혼입니다. 무슨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홍기를 놓치고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제 인생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는 도저히 결혼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돈도 모아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는 좋은 남자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이래저래 때가 안 맞다 보니 이 나이까지 미혼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명절에 친척들이 저를 보면 대체 언제 시집갈 생각이냐, 평생 그렇게 혼자 살다가 늙어 죽을 거냐, 나중에 누가 너 제사를 차려주겠냐 등등 엄청 말도 많고 타박도 많이 당했어요. 평소에는 서로 전화 한 통 없이 살던 친척들도 가족 결혼식이나 명절, 장례식 같은 날 오랜만에 만나면 마치 안부 인사를 하듯 제 결혼에 대해 다들 한마디씩 거들고 보태며 참견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자기들이 내 인생에 관심이 그렇게나 많았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런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덕분에 저는 완전히 식구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친척들이 모여도 제 결혼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다들 갓 태어난 조카에게 정신이 팔려서 제 결혼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살짝은 섭섭했지만 내심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동생은 결혼한 지 겨우 3, 4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속도 위반 혼전 임신이었던 거죠. 저희 올케가 워낙 체중이 적게 나가고 마른 편이라 결혼식 올릴 때도 드레스를 넓은 걸 입으니 전혀 임신한 티가 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이미 배는 나와 있었다 하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결혼식 하기 전까지 남동생과 올케는 양쪽 부모님들을 감쪽같이 속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는데 혼전 임신을 들키면 혼이 날까봐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까지 다른 가족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엄마는 어떻게 찍소리도 안 하고 자신을 속일 수 있냐고 남동생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차마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는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남동생한테만 화를 내셨죠. 저희 엄마가 엄청 화를 냈던 이유는 단순히 본인을 속였다는 것 말고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두 사람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면 엄마가 손주 봐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걔네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애만 낳으면 내가 다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이렇게 빨리 나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았지. 나 지금 회사 못 그만두는데 어쩌면 좋아. 어쩌긴 뭘 어째. 그냥 애 못 봐준다고 해야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동생한테 애 봐주는 만큼 돈을 달라고 하던가. 그게 말처럼 쉬우면 내가 이 걱정을 하겠니? 걔들 이미 내가 애 봐주는 줄 알고 육아휴직도 안 하고 바로 일하러 나가기로 했대. 내가 이렇게 일찍 애 낳을 줄 알았냐고. 그나저나 진짜 큰일이네. 출산 휴가 어쩌고 하면서 딱 2달 쉬고 다시 회사 출근해야 한다던데. 예전에 상견례 할 때도 그렇고 결혼식 올리기 전에 엄마는 남동생 부부에게 빨리 아이만 낳으면 자기가 손주 봐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을 최대한 쉬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올케가 큰 사무직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나마 출산 때문에 2달 정도 쉴 수 있게 가게 사장님이 사정을 봐준 거고 그 이후로는 출근을 하던지 그만두던지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야말로 아직 직장 생활 하시는 중이라 바로 일을 그만두고 손주를 봐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버릇 때문에 몇 번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임자를 만나버린 거죠. 이미 애는 태어났고 어쩔 수 없으니 엄마나 올케가 알아서 협의하고 결정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상하게 불똥이 엄한 곳으로 튀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뭐? 나보고 애를 봐달라고? 내가 나이만 먹었지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애를 보래? 난 못해.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애 보는 건 절대 못하니까 나한테 이야기하지도 마. 엄마는 자기가 시간 있을 때마다 옆에서 거들어줄 테니까 딱 3달, 아무리 길어도 6개월만 대신 애를 봐달라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저한테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15년 가까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몸도 너무 안 좋고 반복되는 업무에 집중도 안 되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이게 번아웃인가 싶기도 하고 휴가를 조금 길게 내고 여행을 다녀보기도 했었는데 전혀 극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마침 제가 다니는 회사에 안식년이라고 해서 무급으로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올해 봄부터 일을 쉬면서 머리를 식히는 중입니다. 늦잠도 자고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이나 영화를 마음껏 즐기면서 지내다가 최근 들어서는 글이 쓰고 싶어져서 제 개인 블로그에 매일 짧은 수필도 하나씩 쓰고 있어요.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이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몇 년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정도라서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렇게 지낼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른들 눈에는 제가 그저 놀고 먹는 백수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가 일을 쉬기 시작하고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말끝마다 저한테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라며 구박을 하셨습니다.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낮에 우리 집에 와서 청소기 좀 돌리고 빨래 해놓으라고 했는데 다 해놨니? 아니, 너가 놀면서 뭐 그리 바쁜 척을 해? 대략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쏟아내셨어요. 제가 부모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6년 전에 제 집 사서 독립했어요. 멀리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히 도움 같은 건 받지 않고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사사건건 간섭을 하십니다. 이번 일만 해도 똑같았어요. 갓난 아이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맡길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단지 엄마 눈에 집에서 제가 놀고 먹는다는 이유로 애를 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모르겠어요. 너도 생각 똑바로 해야 돼. 너가 그 나이에 시집을 간다고 해도 애 갖는 게 쉽겠니? 너 인생에 평생 애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중에 너 제사상은 누가 차려주겠니? 너도 이제 고모가 되었으니까 책임감 갖고 딱 3개월만 나 대신 봐줘.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하니까 엄마는 며칠을 저희 집에 찾아와서 조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끝까지 못한다고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일단 한번 해보고 정 못하겠으면 자기가 책임진다며 한 번만 살려달라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제가 조카를 맡게 되었어요.
아, 진짜, 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처음엔 내가 다 알려줄게. 일단 해봐. 너도 해봐야 늘지. 처음부터 애 잘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딱 3개월까지만이야. 그리고 너무 힘들면 못하니까 엄마가 책임지고 다시 데려가. 며칠 뒤에 남동생이 저희 집으로 조카와 아이 용품을 잔뜩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살이 5kg는 빠진 것처럼 보이는 남동생은 저한테 아이를 맡기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준 후에 언제든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하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감옥에서 도망치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는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와서 아이 보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더니 제가 혼자서도 곧잘하기 시작하자 그 뒤로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아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말을 했었지만 이제는 조금만 참아보라며 그것도 하나 똑바로 못하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동생이나 올케가 쉬는 날에는 아이를 다시 데려갔고 두 사람이 일하는 날엔 저희 집에 맡기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출근할 때 아침에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퇴근하고 나면 저희 집에 들러서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조카 분유를 타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남동생네 부부가 조금 늦게 오는 날에는 아이를 간단하게 씻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런대로 또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아예 24시간 애만 보는 일이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낮 시간에 아이가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조금은 숨을 돌릴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편안하게 쉬면서 안식년을 보내려고 했던 제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죠. 아무리 손이 덜 간다고는 해도 낮에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보고 나면 저녁에 돌려보내고 나서도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혼자 훌쩍훌쩍 눈물 흘린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딱 3개월만 하면 그 뒤로는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하던 엄마는 보름만 더, 한 달만 더 해달라며 계속 시간을 미뤘고 그 사이에 거의 반년 동안 애를 제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보고 뭐하러 그걸 도와주냐면서 미쳤다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애 봐준 공은 아무도 안 알아준다면서요. 솔직히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예전에 동생네 부부가 둘 다 늦게 끝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누워서 토를 하는 바람에 얼굴이며 턱이며 목까지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씻겨서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 아이를 씻기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부주의해서 욕실 수도꼭지에 아이 이마 쪽을 살짝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아이도 별로 많이 울진 않았고 찢어지거나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새끼 손톱 반만하게 빨간 자국이 남았습니다. 동생과 올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씻기다가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나중에 퇴근해서 아이 데리러 온 남동생이 상처 부위를 보고 저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누나는 이런 거 하나 똑바로 못해? 얼굴인데 흉터 생기면 어떡할 거야? 저도 조카 다치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었지만 이런 말까지 들으니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 뒤로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쩔쩔매고 남동생과 올케 눈치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더 싫었습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길래 제가 도와주겠다고 한 것뿐이지만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는 것도 저였습니다.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이제는 조카한테 정이 들어서 딱 잘라 거절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대로 제가 안 하겠다고 다시 데려가라고 하면 요 작은 조카 녀석은 과연 누가 보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 아이는 아니었지만 기왕 하는 거 잘 키우고 싶었고 아이용품 사는데 동생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내 돈 들어간 적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집에서 육아를 시작한 뒤로 예전에 하루 한 편씩 쓰던 수필이 너무 쓰기가 힘들어져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육아일기를 쓰자 싶었죠. 그 뒤로 저녁에 조카를 보내고 나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나 제가 겪은 감정들에 대해서 블로그에 한 편씩 육아일기를 써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림에는 약간 재능이 있어서 귀여운 사파까지 그려서 올렸더니 제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 제가 쓰던 글보다 하루 조회수가 20배, 30배, 많게는 100배가 넘게 오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출판사 대표라는 분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제가 쓰는 육아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 하셨습니다. 솔직히 너무 탐나는 제안이었어요. 그 뒤로 출판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책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어 남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주일 정도 너희가 애를 봐달라고 이야기했죠. 어차피 휴가나 연차를 쓰면 될 테니 큰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올케가 제 전화를 넘겨봤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형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나름대로 휴가 계획이 있는데 이러시면 엉망이 되잖아요. 책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막말로 저희가 지금까지 형님한테 매달 드리는 돈이 얼만데 이러세요. 책임감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뭐? 올케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가 나한테 돈을 언제 줬다고 그래? 뭘 이제 와서 모르는 척을 하세요? 지금까지 매달 100만 원씩 따박따박 잘만 받았으면서. 저는 완전히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카를 봐주면서 동생과 올케에게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옷이며 신발이며 제 돈을 쓰면 썼지 어떤 돈조차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완전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심정이었어요. 아니, 나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래. 선우 봐주는 대가로 10원짜리 한 장 받아본 적이 없다고. 난 돈 구경도 못했는데 대체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거야? 그제서야 올케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동생과 올케는 매달 엄마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냈다고 하니까 엄마는 중간에서 저 몰래 그 돈을 받아서 용돈처럼 따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남동생과 올케가 저한테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이것저것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돈은 돈대로 내고 애를 맡겼으니 저를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 취급을 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딸한테 자기가 말실수한 걸 책임지게 해놓고 중간에서 저한테 줄 돈까지 떼어먹은 엄마도 밉고 그깟 돈 몇 푼 준다고 자기 애를 봐주는 누나한테 잔소리 해대고 가사도우미 취급한 남동생이나 올케도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반년간 멍청하게 속아서 조카 육아를 떠맡고 살았던 제 자신에게 가장 크게 화가 났어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엄마와 남동생을 불러서 한바탕 전쟁이라도 치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다음날 엄마한테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냐 묻더라고요. 엄마한테 줄 선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하니 15분 만에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봉투를 엄마에게 건넸고 엄마는 그 안에 용돈이라도 들은 줄 알고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아유, 뭘 이런 걸 준비해? 너 집에서 노느라 돈도 못 벌잖아. 엥? 이게 뭐야? 돈이 아니네. 양육비 청구서? 그동안 엄마가 뒤로 빼돌린 내 돈 내놓으라고. 6달 동안 100만 원씩 받았으니 600만 원 내놓으셔야지. 진짜 엄마는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내 돈 떼먹으면서 동시에 나한테 용돈까지 매달 받아갔어? 이거 남이었으면 바로 경찰 부르고 형사고소했을 일이야. 엄마는 자기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줄 생각이었다며 조금의 반성하는 기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저한테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며 나이 40 넘고 백수처럼 놀고 먹는 딸내미 뒤치다꺼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제 힘으로 제 집을 사서 독립했어요. 독립한 이후로 엄마 집에서 반찬 가져다 먹은 적도 거의 없고 차라리 제가 용돈을 드리면 더 드렸지 뭘 받아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한바탕 크게 싸우고 엄마 역시 잔뜩 화를 내고 돌아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이 그날 저녁 저한테 전화를 걸어 따지더라고요. 누나는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돈 몇 푼 때문에 꼭 그래야겠어? 솔직히 다들 힘든데 좋은 마음으로 조카 봐줬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나중에 누나 죽으면 선우한테 유산 다 줄 거잖아. 뭐? 유산? 야,
내 나이가 몇인데 유산 타령이야? 그리고 내 재산을 왜 선우한테 주냐?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내일부터 나는 애 못 봐주니까 엄마랑 이야기하던지 알아서 해. 나한테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말고. 내일도 우리 출근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러면 어쩌라고. 됐고, 선우용품 싹 다 싸서 현관 앞에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 저는 그날 이후로 조카 보는 일을 딱 그만두었습니다. 원래는 육아일기책도 앞으로 시리즈로 몇 권을 더 준비하려고 했는데 계약한 것까지 딱 한 권만 내고 끝내려고요. 가족이 아니라 완전히 왼수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떼어먹힌 제 돈 6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용서해주지 않을 거고 남동생이나 올케는 지금까지도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걸로 봐서 이대로 인연 끊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 죽고 나면 조카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요? 예전에 한참 애가 이쁠 때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던 게 사실이지만 이런 취급까지 당하면서 그럴 이유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 그냥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결국 저를 생각해주는 건 제 자신 말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